오늘로써 저의 집안 환인 여행 기록을 담은 이 기행 다큐멘터리겠죠. 이것이 제 6강으로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것이 여러 날에 걸쳐서 한 강의가 아니고 제 연구실에서 하루에 계속해서 뜬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상당히 피곤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요번 이 기행은 나의 인생을 바꾼 기행이었다. 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혁명을 가져온 여행이었다. 그리고 이번 기행을 통해서 나는 국학의 본령에 나의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야말로 도리 국학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상고사에 대한 새로운 주체적인 발상을 해보고 싶다. 제가 아직 단재 선생님의 상고사, 조선 상고사도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제야말로 그런 책들을 읽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주석을 달겠다.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일본 근대 최고의 학자가 그 후쿠사와 유키치가 쓴 서양 견문록을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주석을 단 그런 책도 있는데 사실 나는 단재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상고사를 다시 한번 주석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여행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동맹의 자리만 해도 여기서 통천동이라고 하늘에 통하는 동굴이다. 땅에서부터 솟는 기운이 하늘로 통한다. 그래서 통천동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 수열이라고 얘기도 하고 수신을 모시는 곳이다. 이런 등등의 말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땅에 대한 제사, 하늘에 대한 제사. 중국인들은 천자만이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산 민족이었다. 그런다면은 사실은 우리 민족은 유대 민족보다도 오히려 더 진실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돌아오면서 그날 저녁을 또 맛있게 호텔 주변에서 먹고 저를 안내했던 이준호라는 그 노인을 이제 굿바이를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내가 일어나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날은 이제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호텔을 나와서 체크아웃을 하고 바로 연길로 되돌아오기에 플랜을 짰는데 날씨가 유난히 아름답고
그래서 아무리 연길에 밤늦게 가더라도 나머지 중요한 유적지를 더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 돌아보는 게 그 운전사들이고 이거 다 몰라요. 이 당지의 사람들도 모르고 이건 여행 뭐 어떤 투어리스트를 통해도 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준호라는 분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새벽 6시에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조금 더 안내를 해줄 수 있겠냐. 어저께 저녁에 좀 두툼하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이제 꿈에 그리던 장천 1호분을 간 거죠. 이 사람이 안내를 해서. 장천 1호분은 그 집안 이 압록강변으로 쭉 펼쳐져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것이 서대묘고 제일 북쪽에 있는 것이 장천 1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서대묘는 가도 장천 1호분은 안 가는데 바로 이 장천 1호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도굴된 요번에 비극적인 묘라는 것이죠. 압록강변을 따라서 그 포도밭을 이렇게 많은 가운데 그 유명한 장천 1호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와 보면은 아주 삼엄한 이 경비 카메라들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1993년에 중국과 이제 정식으로 그 수교를 하고 한국에 좀 부질없는 사람들이 이곳을 와가지고 그 성지를 그 다니면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거는 좋은데 거기다가 꼭 무슨 고토를 회복하자는 이런 비상식적인 그런 좀 그 프레카트 같은 거를 중국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막 설치해 놓고 그 뒤로 또 그 분위기 속에서 하여튼 조선일보사에서 고구려전을 개최하면서 하여튼 이 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됐는데 그 뒤로 바로 이 장천 1호분을 이 한국 사람들이 도굴한 사실이죠. 이게 상당히 규모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저기 그 입구가 보이지만 여기 들어가면은 이 석실이 너무도 아름답게 되어 있고 가장 벽화가 풍요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한 벽화를 무지막지한 돌톱 같은 걸로 전기톱으로 잘라가지고 근데 그 자르는 과정에서 이쁘게 아주 제대로 공사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냥 열악한 조건에서 뭐 몰래 밤에 그냥 와서 하니까 다 깨고 주변을 그래가지고 이 귀한 고분의 벽화를 몇 장을 그 이렇게 떠가는 작업 속에서 이 벽화들을 망가뜨렸고 그거를 한국으로 반출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 뭐 한 건당 1억에 가까운 그런 돈으로 나갔으니까 그 뒤로 6명이 붙잡혔는데 이 현지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서 3명이 사형을 당했고 하여튼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동북공정이라는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러한 몰지각한 태도들의 자극을 받아서 시작했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물론 이 장천 1호분은 하여튼 그 내부 벽화로 유명하고 벽화를 보면은 너무 이런 그 풍요로운 그림들이 있고 예를 들면 여기 이런 이 악기를 타는 모습도 너무 이렇게 잘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고분 벽화를 왜 그렸을까? 그들은 사후의 세계를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고 그 삶의 공간이 그대로 죽음의 세계에서도 연장되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자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려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사후의 세계에서도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염원이었죠. 그래서 그 초기 벽화들은 대개
이 무덤의 주인이라든가 그리고 무덤의 주인이 살았던 실제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좋아했던 장면들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 고구려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게 그게 어느 벽화보다도 특징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점점 이제 그 불교적인 주제들이 자꾸만 등장하고 도교가 들어오면서 도교 양식이 심화되면서 그냥 사신도라든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사실 사신도 같은 거의 그림을 굉장한 걸로 알지만 그거는 사실 이게 벽화로 볼 때는 그건 난 타락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하나 양식화로 돼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그린 그러한 벽화가 가장 고귀한 벽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가장 풍요롭게 나타나는 게 이 유명한 장천 1호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불교적인 요소까지 가미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그 고구려인의 삶의 모습이 가장 풍요롭게 드러나는 이 위대한 고분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훼손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가 굉장히 그 흠이진 곳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 시설이 없을 때 안심하고 도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거기 어마어마하게 삼엄하게 해놨는데, 물론 그 안에 아직도 그 벽화들이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방비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호묘가 어디 있냐 하니까 뭐 아주 멀리 있다고 그래서 갈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내려오다 다시 물어보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멀리 있다 그러면 진짜 먼 거거든요. 그래서 겁을 먹고 안 가려고 그랬더니 먼 것이 어느 정도 뭐냐 그랬더니 5분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묘를 가봤죠. 그러고서 그 참 아름다운 무덤이더군요. 그러고서 이왕 간 김에 장천 4호묘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보자. 4호묘는 상당히 멀게 좀 내려와서 있었는데 먼 곳에 이 산 중턱에 그 위치가 아주 먼 곳에 있더라고. 그래도 한번 이왕 온 김에 4호묘로 올라가 보자고 부지런히 갔는데, 와, 이 장천을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 장천이 4호분 이게 방추형 이 흑봉분의 석실묘입니다. 이 안에도 석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와 보니까 너무도 강제무량한 것은 저기 바라보이는 저 산하를 보십시오. 여기가 상당히 지대가 높은데 여기서 보니까 압록강이 저렇게 흐르고 양쪽으로 이렇게 같은 산하가 있는데 이게 저쪽은 못 가는 산하고 이거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산하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옛사람들이 여기서 이 개울을 국경으로 인식했겠느냐. 여기서 이 안타까움, 애절함을 느끼지 않고 그냥 이 고귀한 우리 조상의 이 석실을 파헤쳐 가지고 그거를 망가뜨리는 그런 몰직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좌우지간 우리 고구려인들의 그 옛 정치를 생각하고 우리 삶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기원해야 되고, 통일에 앞서서 우리는 그저 자유왕래만 할 수 있고 서로가 헐뜯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열강들에게 우리가 깔배지 않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제가 5배를 하겠습니다. 1배! 1배! 2배! 2배! 3배! 3배!
4배, 4배, 5배, 5배, 통일이여 오라! 통일이여 오라! 와,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는 압록강과 북녘 땅이야말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아까 뭐냐면 고구려 비가 4개라고 그랬는데 그 첫째가 광개토대왕 비지만 사실은 둘째가 충주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두로총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마도 집안 우리의 여행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을 나는 2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학자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광개토대왕비와 이 여기에 있는 모두루 묘라고 하는 모두루 총이라고 하는 이 묘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두루라고 할 때 모가 그 주몽왕을 우리가 추모라고 하는데 같은 모씨라는 거죠. 모씨. 그런데 이제 그 모씨 앞에 이제 추모라든가 연모라든가 이렇게 붙는 방식인데 결국은 이 무덤 안을 이렇게 들어가면 석실에 이 천장이 이렇게 한 단이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81행 800자나 되는 그 우리가 말하는 묘지석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벽에 쓰여져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이건 너무도 리얼한 자기 조상이 북부여에서부터 이 주몽왕을 모시고 내려온 사람의 후손으로서 우리 집안이 여기 지금 이렇게 정착을 해 있는데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기 조상은 연모다. 연모라는 사람은 고국원 왕 때 전현의 침공을 물리쳐서 풍전 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다. 연모는 여기서 결정적인 공을 세우기 때문에 북부여 경영의 중심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로 자기 이 비문을 쓰고 있는 자신도 북부여 수사가 되어 고구려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 모두루 묘인지 모두루의 조상인 연모를 추모하면서 이 모를 가묘로 세운 건지 나는 그 알 수가 없으나 이걸 뭐 연모묘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냥 모두루 총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구려의 역사가 자기 그 북부에서부터 주몽을 우리 선조가 모시고 내려와서 자기 가까운 선조인 이분이 고국왕 광개토대왕 이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국가를 위기에서 구했다. 그게 단순한 하나의 우리가 알고 있는 머나먼 역사의 이 삼국사기나 이런 데 나오는 하나의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리얼한 현장의 역사라는 것이 이 묘지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구려 역사를 거의 그 팩트 하나의 사실의 체계로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실증적인 근거가 이 무덤 안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무덤에 쓰여진 이 얘기들이 꼭 다산 선생의 자찬 묘지명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 내용에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구려 사가, 이게 신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위대한 분묘였습니다.
저 모두루총에서 북쪽으로 북쪽산 기슭에 있는 묘는 굉장히 이것도 대형 묘고 왕묘는 아니고 무슨 상당한 귀족의 묘 같은데 고구려 초기에 속하는 묘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아주 그 훌륭한 석실이 있는데 그 석실이 이렇게 그 동글동글한 그 문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만 남아서 우리가 지금 환문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동그라미 무늬묘라 이렇게 환문묘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상당히 다른 그림들이 있었는데 그 환문만 그 오래 남는 안료고 나머지 안료들은 상당히 지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문간에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벽화묘였을 것인데 지금 그런 모습이 사라지고 환문만 뚜렷이 남아있는 묘지만은 하여튼 고구려인들이 얼마나 사후의 세계를 중시하고 무덤을 만들 때도 반드시 이렇게 석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아주 아름다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구려인들의 문화 수준이 초기로부터 높았었던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훌륭한 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후에 집안을 떠나서 그 집안의 그 관문을 통과해서 앞서 말씀드린 오녀봉 주변을 나오는데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게 가을이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그야말로 단풍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단풍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같은 요 시점이 단풍의 극상, 최극상의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배고프기 전에 음식점을 하나 찾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백산시에서 고속도로에 쓰더니 저기 어떻겠냐. 내가 딱 보니까 거기 양고기집이라고 양탕이라고 쓰였더라고. 근데 집이 아담하고 깨끗하게 보여요.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아무데나 뚫어진 데다 유턴을 해가지고 거기다 차를 대더라고. 중국에 와서 이번 여행에서 가장 아름다운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 일가족이 거기서 우리가 왔다고 기뻐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내가 제발 그 미원 같은 거 넣지 마라. 주인이 우리는 유기농의 의식을 가지고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러고 자료가 나오는데 음식이 어떻게 맛있는지. 16명이서 20개의 요리를 시켰는데 불과 한 500원밖에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봐야 10만 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술까지 포함해서 풍족하게 먹고 그러고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버스 안에서 계속 제가 주재하면서 학술 토론을 한 겁니다. 연일까지 오면서 우리 여행을 어떻게 반추해 보냐, 무엇을 느꼈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뭐 기자조선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기자조선에 관한 것도 나는 그 기자동대서를 그렇게 부인하는 국수주의 사학의 입장을 취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기자가 조선에 와서 조선의 왕으로 다스렸다는 얘기는 넌센스라는 거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고대사에서. 주나라가 그 당시 갓 혁명해가지고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고조선의 기자를 봉합니까? 그러나 기자라는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은나라 문명의 정수를 가지고 있었던 대현인이었고, 이 사람이 정치적인
어떤 망명을 요청했을 수도 있는 거고, 고조선에. 그러면서 은나라 문명의 정화를 한국에 가지고 왔다면 거꾸로 기자조선을 통해서 고조선의 위대함을 역으로 그 사료를 가지고 입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자가 와서 조선이 기자에게 복속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자조선이라는 말은 그 당시 위대한 조선국이 있었는데 그 조선국으로 기자가 내가 은나라 문명을 가지고 왔으니 나를 좀 수용해 주시오. 이럴 만큼 그 당시 이미 강성한 고조선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공자가 구의를 동경하면서 얘기를 했고, 중원의 문화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군자가 살면은 그것이 곧 중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쪽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주로 해서 지금 한반도에 걸쳐서 광대한 문명세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입증하는 자료로서 기자 이야기를 쓸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동시에 조선이라는 존재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어떻게 됐든 지금 우리는 고대사의 문제는 부정, 긍정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 그리고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다. 그리고 과거, 이 고대사의 문제는 오늘 21세기 역사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21세기는 지금 유로피언 EU 같은 유럽의 공동체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민족 개념이라는 게 점점 희박해져 가고 국가 간의 교류라는 것도 과거식의 그 어떤 장벽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때 화폐까지 통화가 되고 이런 판에 고대사적인 사유를 오늘 21세기에 부활시켜야 되고 그럼으로써 모든 국가 간의 화해를 도모하고 그러면서 고구려가 당시 동북아의 중심 세력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동북아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중심국가가 될 수 있지도 않으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수없이 하면서 이도백화에 도착했을 때는 너무도 밤이 깊었는데 달이, 보름달이 이렇게 비쳤고 거기 멀리 희미하게나마 백두산이 달빛에 보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맛보면서 연길의 자정 정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부터 또다시 강의를 하는 바쁜 일정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마정학원이라고 막스주의 정치학원 이런 이름이 붙어있는 단과대학인데 이게 아주 우리 철학과가 여기 소속돼 있어요. 문과대학하고 별도로 특별하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학생들은 대개 중고등학교 교사로 나가고 여기에 1층에 계단 강의실에 한 150명 가까운 학부 학생들을 내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有一个是这个属于孔子当代的说法，这个是春秋末年的人记下来的说法。 여기 조선반도 연구 협동 창신 중심이라는 게 그게 지금 이 연변대학에서 조선 연구 프로젝트로 정부에서
돈을 따낸 가장 지금 첨예의 그 연구기관이야. 그래서 여기 소속하는 학생들이 연변대학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야. 그 학생들을 내가 가르치는 거야. 차렷, 경례. 你们现在接受这个是当然的历史技术方式，但是19世纪以前， 교수님들이 내 강의를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한국말로 여기 연변대학교 교수님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강의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 오는데 오늘은 긴 공휴일 끝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지금 이 강의가. 제가 항상 제일 많이 걸어 다니는 길인데요. 저쪽으로 보면 저렇게 정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그 예술대학이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큰 대강연도 많이 했고 이 뒤로 마정학원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그 마커스주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이 오른쪽이 도서관이고 일부 도서관이고 그 마주보고 있는 저 건물이 교수 숙사입니다. 외국인 교수들이 주로 머무르는 곳인데 저는 저기 3층에 제일 좋은 방을 줘서 유일하게 카페트가 깔린 방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좀 덜 치우라고 아마 그 좋은 방을 준 것 같은데 이 건물 안에는 4층이나 이런데 하여튼 북한에서 온 학자들도 많이 같이 기숙하고 있고 상당히 재미난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고 제 교수 연구실도 있습니다만은 주로 저는 여기 도서관에 들어가서 2층에 제가 공부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이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공부를 해요. 내가 여기서 제일 많이 공부하는 데인데 저는 여기서 하루 종일 원고를 쓰고 강의 준비를 하곤 그럽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중국에 와서 살고 있는 모습이고 하루도 쉬지 않으면서 뭔가 중국 대륙에 조선인으로서 영향을 주어야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저로서의 가장 큰 수확은 나의 뿌리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됐다. 그리고 저를 안내했던 정경일 교수의 말에 의하면은 발해의 도성이 바로 이 연길 주변에 있다. 그런데 그 바로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의 도성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을 앞으로 발해 유적을 찾아서 저는 새로운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고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남북의 문제든 우리 민족의 미래를 생각할 적에 답답하고 그렇게 옹졸하고 그렇게 편협한 생각들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인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빨리 우리가 남북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이 전 지구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조국을 만들자.
이것은 반드시 남북 화해를 전제로 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빨리 고구려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이 기행의 영상은 이 강의를 통해서 나가겠습니다만은 제가 도올의 중국 일기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가 여기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담은 글을 써서 제가 교육하는 대로 발표를 할 테니까 그 책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